두뇌라는 게 이제 두뇌를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 그리고 어머니들의 본인들의 발전을 어떤 헷갈리지 않는 이렇게 혼동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뇌에 대한 착각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뇌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언어의 뇌가 따로 있고 그렇죠? 뭐 운동하는 뇌가 따로 있고 이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뇌는 작동할 때 전체 두뇌가 다 협업을 해요. 어느 정도씩.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두뇌는. 이제 그냥 말로 할게요.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영역이 몇 퍼센트 쓰느냐의 문제지 다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데가 어떤 뭔가 논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여기가 주로 많이 쓰인다 뭐 그런 거지.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서 손해가 쓰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해는 운동의 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연구는 여기서 논리적인 판단을 할 때 손해의 뉴런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연구도 있냐면 손해가 어렸을 때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체험하고 그림하고 언어를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써놓은 이유가 이쪽 그러니까 체험은 운동 체험, 만들기, 뭐 부시기, 감각 체험 같은 거, 지저분한 거로 흥놀이 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이게 부족해버리면 부족한 상태로 그림하고 언어 쪽만 이 너무 강조가 되게 되면은 좀 뭐랄까 쓸모없는 지식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지식인이 많잖아요. 우리가 창의성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거든요. 쓸모 있는 창의성, 쓸모 없는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쓸모 있는 창의성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웅진의 이 북클럽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독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는 웅진 편을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다행히 웅진은 15세 이전 또는 초등학교 때까지의 아이들을 주로 상대를 하잖아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행인 점은 뭐냐면 앞으로 모든 콘텐츠는 디지털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책 볼 때 이렇게 패드로 보고 휴대폰으로 보고 그러거든요. 디지털화 되는데 15세 이전에는 육체적인 체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인기의 그 활동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감 체험이 굉장히 이제 15세 이전까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운동 체험. 그런 점에서 아마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더라도 저런 어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저런 것들까지 디지털화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것마저 디지털화 되면은 애들은 두뇌가 발달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점이 중요하고 또 제가 처음에 말하고 다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데 두뇌는 이렇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만 많이 한 두뇌가 있고 또는 뭐 만들기만 많이 한 두뇌가 있고 한자 공부만 많이 한 두뇌가 있고 수학만 많이 한 두뇌가 있다고 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과목이든 그 어떤 체험이든 그 사람이 상당한 고수가 되면은 다른 분야를 만지더라도 빨리 고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두뇌의 성능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두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의 교육을 좀 공교육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줘야 되거든요. 공교육은 일단은 뭐 그렇잖아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교마다 교장 교감 선생님에 따라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초등학교도. 뭐 혁신교육이라고 이름만 붙인 데가 있고 진짜 혁신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면 그래서 이제 공교육의 일단 단점을 앞으로의 시대하고 안 맞는 점이 많아요. 공교육이. 그러면 그게 어쩌면 우리 두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그 교육학의 교육 커리큘럼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정치적인, 시대적인, 문화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공교육은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육체 노동자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면서 점점 기계들이 생기면서 도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내에서 서비스에 종사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두뇌를 많이 쓰는 인구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책 자체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종이도 흔하지 않았었고. 그럴 때는 요즘 같은 학교를 나온 그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인쇄혁명 이후에 또 더욱 지금 현재 공교육을 통과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 공교육을 우리가 봤던 대로 어머님들이 봤던 대로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고 나올 때에는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요즘에 그 맥도날드도요. 그 드라이브스루라고 그러나요? 가면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로봇이 해요.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이렇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그런데 통신이 되니까 그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 두뇌가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뇌는 그냥 사무실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통신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점점 뺏고 있는데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게 일본은 저출산 세대가 대학을 지금 졸업할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가장 저출산했던 게 2005년 정도를 중심으로 저출산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출산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족해지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로 파고드는 것은 아직 안 파고들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2016년이니까. 2025년 되면 그게 완벽하게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20대들은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장가도 갈 수 있고 다시 애를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복지 정책을 펴면서 인구 1억 명을 유지하자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저출산 세대가 20대가 됐을 때는 그게 10년 후 15년 후거든요. 일본하고 상황이 다르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로봇이 많이 깔려버릴 거니까 시중에 직업을.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잘 못 버는 20대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측이 되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계가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기계가 영혼까지 가질 수 있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교회나 뭐 절에 가진 않겠죠 인공지능이. 근데 갈지도 몰라요. 그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절에 가서 청소하다가 깨달아가지고 붙다가 된 영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그 절의 주지스님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인공지능한테 상담을 해요. 절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인공지능한테 상담을 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영화를 보진 않고 저는 줄거리만 아는데 그 상황에서 그 절에서 회사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제발 좀 부셔달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상담을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생활은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웅진에서 뭐 일할 때도 우리가 아이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인공지능만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도 있거든요. IoT라고 해서 요즘에는 Io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of Things인데 사물 인터넷인데 인터넷 of Everything 해가지고 만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만물 인터넷인데 인공지능하고 IoE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이 지구 위에 있는 도시 자체가 인간처럼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책상이 생명체처럼 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미래에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진 나기 전에 뱀이나 쥐가 먼저 그걸 파악을 하죠. 미래에는 책상이 우리보다 용리해질 수 있어요. 인공지능하고 만물 인터넷이 결합하게 돼요. 자,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일곱 행동과 말이 다 공개되는 시대가 오네요. 모든 게 기억되고 그러니까 비밀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말은 가로등이 듣고 낱말은 책상이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연결된 시대가 오면은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000원짜리가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어떤 공인된 하나의 약속이에요. 증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만한 능력이 있고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는 지갑을 봐야 알잖아요. 미래에는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그 가게에서 물건들이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돈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어떤 게 오냐면은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급부상하게 돼요. 그 급부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재능이 뭐냐면 자격증이나 학벌이 왜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는데 얘의 능력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가치가 너무나 쉽게 평가되고 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면접을 보고 인턴으로 어디 취직을 했을 때 직접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고 뽑아요. 요즘에. 어떤 서류를 뽑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대학도 면접 시간이 처음에 5분 하다가 지금은 50분 해요. 10배는 늘었어요. 자소서 전부 다 점검합니다. 자소서에 있는 거.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요. 한 학생. 그래서 진짜 경험을 안 한 애는 그게 진짜 경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돼요. 미래에는. 그게 이제 돈도 없어지게 되고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미 자기 스스로 학습을 시작했고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이 지금 가장 서둘러서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만물 인터넷이. 곳곳에 센서를 깔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행기, 자동차. 그래서 그 센서들이 미래에는 모든 물건들이 스스로 자기를 고치는 시대가 와요. 카센터가 사라져요. 물질이 자기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나노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병든 것까지 다 고쳐버려요. 나노 의료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개미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관한 책을 제가 지금 이제 써서 다음 달에 내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 도서를 찾으려고 어제 연풍문고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참고할 책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인공지능하고 만물 인터넷이 결합된 이후에 아주 혁신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전망이 넘치는 게 없어요. 왜 유엔 미래 보고서에 잠깐씩 나오고, 근데 그거는 참고 하나만 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100년 후에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50년 후, 100년 후 거기에 대한 상상을 담은 책을 써보고 싶은데, 이거는 직관과 통찰의 영역이더라고요. 그걸 이미 써놓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외국 서적 중에는 아마 한두 권 지금 나왔고,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그만큼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내다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다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낱말은 책상에 드는 시대, 반말은 가로등에 듣고. 자, 그 시대가 온단 말이죠. 모든 진동이 다 파악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 음성이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이 진동을 저는 유리창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유리창과 점검된 만물 인터넷은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킹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 근데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대를 준비하려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엄마부터 굉장히 뭐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해져요. 아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연령대에 맞게 이제 솔직해지면 되죠. 연령대에 맞게. 너무 어린데 모든 걸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사실 친구가 돼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아래가 없어요. 미래는. 그래서 미래는 권력이 사라져요. 권력 자체가. 권력은 어디서 오냐면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정원이라는 게 왜 있어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국정원에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시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민주주의도 직접 민주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선거 형태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러니까 미래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걸 출세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하고 10년, 20년 후의 국회의원은 상황이 달라요. 굉장히 머리 아프고, 아마 국회의원들이 미래에는 육체를 쓰는 봉사활동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국회의원들. 근데, 아니면 웬만한 건 다 로봇이 할 거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무슨 재난재해가 와서 로봇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누가 목숨을 걸고 그 원전을 끌어들어갔지? 공무원이 들어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사실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서론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상황을 알아야만이 엄마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행동을 바꾸지 않는 거야. 자녀들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서론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99% 실업시대가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99%가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돈 벌러 오셨잖아요.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할 때, 응징 강의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미래에는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부업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면 잔잔한 부업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단적인 예로 영국에서 무인 편의점이 나왔어요. 무인 편의점. 편의점에 종업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자, 그러면은 그 편의점에는 누구만 고용은 아니지 사실. 그 사장님만 인간인 거예요. 그 편의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만 있으면 그냥 편의점 체인점을 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고 다 체크가 되고, 그죠? 누가
누가 물건을 샀는지도 다 알게 되고 화폐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 이거 필요해요. 그게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오늘 뭐 무슨 음료수 하나를 편의점에서 사 먹었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우리 지금까지 우리 두뇌가 전혀 알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알아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교육으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뭐냐 가짜 인재는 전혀 소용이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인재는 절대 적용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모든 게 정확하게 평가가 돼요. 모든 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두뇌가 스캔이 될 거예요. 두뇌가 여러분 뇌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두뇌를 연구하면은 이 사람의 과거의 기억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좀 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한 차원 더 발전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되면 텔레파시의 시대가 온다고 하거든요. 말 안 해도 상대방한테 내 뜻이 전달이 돼버리는데 이게 신비롭게 되는 게 아니라 기술로서 그게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500개의 국어를 자동으로 통번역해주는 그 앱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게 복고자 지금 미래는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바로 그냥 자기 언어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건데. 자, 그래서 진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진짜 인재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진짜 인재의 첫 번째 조건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미래의 인재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호기심과 열정을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미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측정이 됐을 때에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측정될 수 없는 것만 가치 있게 돼요. 모든 게 측정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과 열정을 쉽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다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측정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척, 열정이 있는 척도 할 수 있어요, 로봇이. 근데 진짜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그거는 먼 미래, 정말 우리 인공지능에 영원히 들어오는 거의 문제예요. 그건 뭐 모메로 하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하는 힘, 호기심, 열정. 미래는 그것만 평가받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인간이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보다 몇 조배 뛰어날 거니까. 그래서 99%가 논리되는 거죠. 그럼 이 1%는 뭐예요? 99%가 논다는 건 조금 과장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98%일 것 같아요. 자, 맨 위에 있는 보수 창조 집단 1%, 그 다음에 관료 1%, 공무원 1%.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글쎄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감동,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네, 질문하세요. 아니 질문 죄송한데 빔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집중이 안 되거든요. 빔을 차라리 쓸 때만 켜고. 그러면 제가 가서 저기서 있다가 와서 여기 있다가 할게요. 계속 이렇게 빛이 반사되니까 바로 앞에서. 저는 더 힘들어요. 왜 저는 눈이 더 없이거든요.